나는 갑작스레 눈을 떴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묘한 감각 때문이었다.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소음,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퍼져나왔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여명의 빛은 아직 희미했고 협탁 위의 낡은 디지털 시계는 4시 3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계는 가끔 이유 없이 깜빡이곤 했다. 옆에 누운 남편, 준호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곤히 자고 있었다. 따뜻한 숨결이 내 맨 어깨를 간지럽혔다. 하지만 나는 다시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우리는 현재 그의 아버지 집,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한옥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었다. 우리가 사는 단지하 오피스텔이 배관 공사로 며칠간 비워야 했기 때문이다. 그 집은 다다미 냄새와 오래된 한약 냄새, 싸구려 향의 조합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고, 천장은 높고, 바닥은 차가운 대리석 타일로 되어 있었다. 우리의 임시방은 창고 옆, 오래된 이불과 플라스틱 상자들이 가득한 공간에 매트리스 하나를 깔고 지내는 구조였다. 침대 프레임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히 몸을 일으켰다. 나는 야은 리넨 가운을 흰 잠옷 위에 걸치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내 발가락은 반사적으로 오므라들었다. 주방에서 나는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컵을 닦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릇을 옮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혹시 시아버지일까? 그는 보통 저녁 뉴스가 끝나면 바로 자는 편이었고 새벽에 깨어있는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가 늘 말하곤 했다. 늙은이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과거를 껴안고 버티는 거라 잠이 짧지.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부엌으로 다가갔다. 틈 사이로 그의 모습이 보였다. 새틴 재질이 자주색 가운을 걸치고 파란색 도자기 찻잔을 손에 든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찻잔 위로 김이 길게 피어올랐다. 자네도 잠이 안 오나, 윤정씨, 그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불안감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비가 올 기운이 도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다가서자 그가 찻잔을 조심히 식탁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눈빛은 깊고 작았지만 마치 내 생각을 꿰뚫어 보듯 강렬했다. 국화차야, 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몸을 좀 풀어줄 거야. 나는 주방의 나무 벤치 끝에 앉았다. 내 가운이 허벅지 위로 조금 열려 있었고 그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의도치 않았지만 뭔가 불편한 전류가 공기 속을 지배했다. 그가 내게 잔을 건넬 때 손끝이 내 손을 가볍게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그 짧은 접촉은 이상하리만큼 생생하게 남았고 나는 숨을 고르며 잔을 받아들었다. 언제부터 잠을 못 자나? 그가 물었다. 여기 와서부터요. 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는 말없이 웃더니 창문 앞에 서서 비 오는 골목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로 개화한 매화향이 바람에 실려 들어왔다. 그 향기가 어깨를 감싸듯 스며드는 순간 그는 갑자기 말했다. 너희 어머니도 이 시간에 자주 주방을 서성였지. 야은 못이 한복을 입고 말이야. 그 천 아래가 다 비쳤어. 나는 말이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그가 나를 등진 채 말을 이었다. 윤정아, 넌 감추고 있는 게 있지. 그의 말은 무거운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거의 도망치듯 말했다. 불 끄고 가게, 여전히 등을 돌린 채 그는 말했다. 방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나는 준호와 마주쳤다. 그는 눈을 비비며 물었다. 왜 안 자? 뭔 일 있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아버님이 차를 주셔서. 그날 밤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김이 서린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이상하게 낯설었다. 젖은 천 아래로 드러난 내 몸, 뛰는 맥박, 멍하니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 내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던 묘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각. 아직은 그게 무엇인지 말할 수 없었지만 난 이미 그 기이한 흐름 속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불면에 시달렸다. 낮에는 준호와 함께 새 오피스텔의 공사 상황을 확인하고 밤에는 그의 품에 안겨 영화를 보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시아버지의 손끝과 시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를 피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은은한 담배향, 나무 마룻바닥을 누비는 그의 구두 소리, 주방 싱크대에 찻잔을 놓는 소리, 이것들이 내 귀와 몸에 각인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혼자 시장을 다녀와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거실을 지나고 있었다. 그가 소파에 앉아 오래된 시집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무릎 위에는 회색 담요가 덮여 있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도와줄까? 괜찮아요. 나는 급히 말했다. 그러나 거실을 벗어나기 전 그의 말이 등을 잡아 끌었다. 등에 뭐가 묻었어. 나는 놀라 멈춰 섰다. 그가 손가락으로 내 등을 가리켰고 나는 벽거울 쪽으로 다가갔다. 내리낸 블라우스 밑단에 실밥 하나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손가락으로 그것을 잡아당기려 하자 뒤에서 그의 저음이 들려왔다. 가만히 있어. 실수로 옷을 망칠까 봐.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내 등 뒤로 다가왔다. 숨결이 내 귀에 스치자 소름이 돋았다. 그의 손이 실밥을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을 뜯어냈다. 손등이 내 허리 피부를 스치며 지나갔다. 나는 숨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끝났어.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다. 작은 실밥 하나가 모든 옷을 망칠 수도 있지. 그 말이 옷을 의미하는지 나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물을 마시러 나가다가 그의 서재 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안에서는 희미한 조명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문을 살짝 밀었다. 서재는 조용하고 어두웠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책과 붓글씨로 적힌 편지, 그리고 나무로 된 작은 상자가 있었다. 옆에는 파란 깃털이 장식된 나무 가면이 세워져 있었다. 나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얇은 레이스 손수건과 반짝이는 작은 황금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마음에 드나? 나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문가에 서 있었다. 회색 가운을 입고 머리를 묶지 않은 채 그 눈빛은 전에 없던 광기를 담고 있었다. 죄송해요. 들어올 생각은 아니었어요. 호기심은 죄가 아니야, 윤정아.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다만 발견한 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지. 그의 손이 내 팔을 스쳤고 나는 전신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여전히 하늘색 잠옷을 입고 있었고 얇은 천 너머로 드러난 몸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열쇠, 나는 말을 돌리려 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모든 자물쇠가 열쇠를 기다리는 건 아니야. 어떤 건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지. 하지만 너라면. 그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겨졌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터로 나갔다.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황금 열쇠와 그의 눈빛으로 가득했다. 오전 10시 30분쯤
방문 아래로 쪽지가 들어왔다. 검은 펜으로 정갈이 적힌 글자. 만약 아직도 열쇠가 여는 것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12시에 오게. 그날 밤 나는 어쩌다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닌 것 같았다. 내 안에 어딘가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 나를 이끌고 있었다. 야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연한 베이지 린넨 스커트를 골랐다. 속옷은 하지 않았다. 가슴 끝이 옷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시장 갈 때 신던 조용한 단화, 평범하지만 어딘가 드러나는 듯한 차림. 11시 52분,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고 나는 그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12시가 되자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어둠 속 복도, 발소리를 죽이며 나는 천천히 그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섰을 때 누르기도 전에 그것은 열렸다. 마치 날 기다린 것처럼. 그는 그 안에 서 있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낡은 나무문 앞에서. 준비됐나? 그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걸음을 내디뎠다. 그 문을 지나자마자 공기가 바뀌었다. 나무 특유의 눅눅한 향기, 오래된 가죽 소파에서 배어나오는 듯한 묵직한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향신료의 매캐한 향이 뒤섞여 내 코를 찔렀다. 계단은 좁았고 붉은 벨벳이 덮인 그 계단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내 뒤에서 닫힌 문은 소리 없이 닫혔고 마치 바깥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진 듯했다. 아래에 도착하자 천장에서 매달린 작은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다. 황금빛의 빗살이 어둠을 가르고 나는 그 공간을 바라보았다. 좁은 방 안은 마치 오래된 무대의 소품실 같았다. 선반마다 가지런히 정리된 유리병들, 레이스 장식의 천, 검은 하이힐과 흰 버선, 자수 놓인 손가방, 부채, 그리고 여성용 레이까지. 모두가 조심스럽게 배열되어 있었다. 중앙에는 고운 분홍색 벨벳으로 덮인 긴 의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프레임이 없는 큰 거울이 기대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는 내 아내의 방이었지. 몇몇 여성은 기억을 남기고 몇몇은 환상을 남기지. 나는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가 손에 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더니 황금 열쇠로 그것을 열었다.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순백의 레이스 장갑 한 쌍이 놓여 있었다. 껴보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집어들었다. 손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싸늘한 감촉. 그러나 장갑은 마치 내 손을 알고 있다는 듯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다. 나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내가 오라 한 건 아니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왔다는 건 이미 마음은 결정을 했다는 뜻이지. 나는 한숨처럼 속삭였다. 왜 제가? 왜 나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뒤쪽 거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거기 위에 은빛 머리핀 하나를 올려두었다. 작고 하얀 진주가 박힌 고풍스러운 핀이었다. 비서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령 같았다. 나는 그대로 거울 앞에 앉았다. 한 손으로 머리를 넘기고 핀으로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매끈하게 내려오는 내 검은 머리카락이 빗살에 부드럽게 감겼다.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행위 하나에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더 느리게 천천히 머리를 빗으며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추었다. 그는 뒤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손끝 하나 닿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 하나로도 나는 숨이 막혔다. 욕망은 죄가 아니야. 그가 낮게 속삭였다. 억제된 본능은 언젠가 안에서 썩기 시작하지. 나는 머리를 빗는 손을 멈출 수 없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내 모습 같지 않았다.
야른 블라우스 속에서 내 가슴은 또렷이 드러나 있었고 레이스 장갑을 낀 내 손은 너무도 고요했다. 그가 말했다. 오늘 밤이 끝나면 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하지만 이 밤은 너의 것이 아니야. 그가 조명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나는 장갑을 낀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장갑은 더 이상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그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계단을 오르며 심장이 귀에 울리는 것처럼 쿵쾅거렸다. 문을 조심히 닫고 복도를 따라 방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장갑을 벗지도 않고 침대 옆에 앉았다. 마음속에는 질문이 울려 퍼졌다. 나는 그 문을 지나왔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변해버린 것 같았다. 부엌에서 쓰던 나무 숟가락, 창가에 걸린 커튼, 마당에 늘어진 고무장갑마저도 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그 밤 이후 집안의 모든 사물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나는 낮에는 조용히 빨래를 널고 밥을 지었지만 몸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장갑의 감촉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는 그를 피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눈이 마주쳐도 평범한 아버지처럼 인사를 건넸고 준호 앞에서는 늘 조용하고 단정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뒤따랐고 그의 존재는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준호는 시청에 서류를 제출하러 간다고 나갔고 나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노란 머스터드빛 원피스를 입고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숙여 물을 붓고 있는데 어깨에 물방울이 튀어 얇은 천을 타고 젖어들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정 씨, 잠깐 들어올 수 있나?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거실에서 그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조용한 눈빛, 왼손에는 검은색 구두 한 켤레가 들려 있었다. 낮은 굽에 은색 버클이 달린 광택이 살아있는 고풍스러운 디자인. 그는 말했다. 내 아내의 신발이었어. 버리질 못했지. 자네에게 잘 맞을 것 같아서.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구두를 받아들었다. 무게감, 냄새, 형태까지 완벽했다. 말없이 소파에 앉아 샌들을 벗고 구두를 신어보았다. 놀랍게도 발에 딱 맞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어울리는군.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을 걸었다. 구두 굽소리가 타일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걸음을 옮길수록 자세가 달라지고 발끝의 리듬에 맞춰 엉덩이와 골반이 자연스럽게 흔들렸다. 한 번 더, 그가 말했다. 나는 다시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내 다리, 무릎, 그리고 걸음걸이를 따라 움직였다. 내가 의자 옆에 서서 구두끈을 매만지려 허리를 숙이자 얇은 치마 틈 사이로 허벅지 안쪽이 드러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침묵은 너무 진해져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다. 가져가게.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 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명령도 아니었고 요청도 아니었다. 그건 규칙이었다. 나만 아는, 우리 둘만의. 그날 밤 준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몰래 장롱에서 구두를 꺼냈다. 얇은 잠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긴 머리는 어깨를 타고 내려오고 뺨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조심스럽게 구두를 신었다. 거울 속에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천천히 돌았다. 굽소리가 바닥을 울리자 소름이 돋았다.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짚고 손끝을 허벅지로 미끄러뜨렸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우린 항상 깨어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며칠 후, 준호는 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더워서 그래. 하지만 그는 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나는 매일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고, 그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내 베개 아래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을 느꼈다. 종이였다. 딱 3글자만 적혀 있었다. 이번엔 진짜. 나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이해했다.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이번엔 검정색 민소매 블라우스와 회색 슬릿 스커트를 골랐다. 발에는 그 구두를 다시 신었다. 복도 끝, 그 방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조용히 닫혔다.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익숙한 방 안, 익숙한 침묵 속에서. 방 안은 거의 어두웠다. 단 하나의 낮은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것은 그림자를 길게 끌며 벽에 기묘한 형상을 새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굽소리가 조심스럽게 타일 위를 울릴 때마다 나의 호흡은 더욱 얇아지고 가벼워졌다. 내 심장은 이미 규칙을 잃은 듯 두근거리고 있었고, 내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이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얀 린넨 셔츠에 기든 풀려 있었고, 다크 블루색의 얇은 바지와 슬리퍼. 눈빛은 여전히 흐릿하고도 또렷했다. 그의 곁작은 탁자 위에는 닫힌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모든 감각이 그것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오늘은 좀 늦었군, 그가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구두는 너를 다르게 만들어. 너도 알고 있지? 나는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번에는 다리를 교차하지 않았다. 대신 무릎을 모으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레이스 장갑은 오늘 끼지 않았지만 손끝이 아직도 그 섬세한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검은 레이스의 망토와 손으로 그린 듯한 꽃무늬의 부채가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망토를 꺼내더니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성대한 의식을 치르듯이. 가리되 보여야 한다. 그가 말했다. 망토는 내 쇄골과 어깨, 그리고 가슴 상단까지 부드럽게 감싸며 내려앉았다. 얇고 투명한 천 아래로 나의 피부와 긴장된 숨결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는 부채를 펼쳤다. 그리고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부채의 가볍고도 날카로운 결이 손바닥을 스치며 짧은 전율을 남겼다. 움직여보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를 천천히 걸었다. 그 방은 너무도 좁아서 몇 걸음이면 끝났지만 나는 마치 긴 무대 위를 걷는 배우처럼 느껴졌다. 걸음을 멈췄을 때 그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내 뒤로 서서 거울 앞으로 나를 이끌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검은 망토, 뺨을 스치는 머리카락, 부채를 쥔 손과 반쯤 벌어진 입술. 그리고 그 시선. 그는 말했다. 이제는 감춰지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더 어려워졌군. 나는 숨을 들이켰다. 거울 너머에서 그가 내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넌 이제 돌아가지 못해, 윤정아. 내가 누구였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나는 부채를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다리 위로 올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채 끝이 내 허벅지를 스치고
망토 아래 치맛단이 들썩였다. 내 숨결은 얕고 손끝은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조용히 한 발 물러섰다. 그러고는 마지막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아주 작은 자물쇠가 달린 검은 상자. 이건 누구에게도 열지 않았던 것이야. 그는 상자를 내게 내밀었다. 나의 손이 떨리는 가운데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 열겠다면 끝까지 가야 해. 멈출 수는 없어.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상자를 받았다. 내 손에 열쇠가 들려 있었다. 처음 보았던 바로 그 황금 열쇠. 나는 자물쇠에 그것을 끼웠다. 딸깍 하는 소리. 그리고 상자 안에는 작은 붉은 벨벳 상자 하나가 또 있었다. 그 순간 문득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나는 움찔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 문은 오늘 열면 다시는 닫히지 않아. 나는 숨을 삼켰다. 뭔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몰랐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하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다시 닫았다. 누가 온 거죠? 내가 속삭였다. 그는 웃지 않았다. 단지 말했다. 너의 진짜 밤이 이제야 시작되는 거야?